아니 제가 정하나 악장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라 그러세요? 너무 좋대요.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쫓아 들어가진 않았죠? 이게 첫 번째가 너무 음이 4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이 4개 음의 지휘자님들의 성격이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휘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 저도 네. 몇 개를 들어봤는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일단은 이 해석 차이를 네. 알기 위해서 이게 정확히 악보에 뭐가 적혀 있고 네. 어떻게 작곡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짧아. 알레그로 콘 브리오라고 적혀 있어요. 메트로놈 마킹이 2분음표 108. MM이라고 가끔 악보에도 적혀 있어요. 메트스 메트로놈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의 메트로놈에 의한 108. 108의 이 메트로놈 마킹은 지금 현재 그 지휘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템포가 아주 좋은 템포예요. 베토벤이 그 메트로놈 마킹을 굉장히 많이 바꿨대요. 뭐 출판사에 가서 나 104 네. 근데 이 사람한테는 102 얘기하고 인쇄된 다음에 그렇죠. 또 그다음에 잘못 바꾸고. 그렇지 또 바꾸고만 8분 쉼표가 있고 솔 솔 솔 그다음에 미플렛 두 번째 마디 미플렛에 페르마타가 있습니다. 페르마타는 이제 음을 길게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8분 쉼표 파 레 2분음표에 이음줄 레 페르마타.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는 페르마타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와 어떤 게 더 길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당연히 길어야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더 길어야 네.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제가 검색을 우연히 했어요.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숙제를 하지도 않아도 됐어요. 이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지휘자들이 엄청 많아요. 페르마타를 길게 연주하고 안 하고 빰빰빰빰 하고서 그 다음 그 8분 쉼표를 얼마나 길게 그렇죠. 하고 얼마나 네. 짧게 하고 네. 단단단단 그 다음에 템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빰빰 여기까지. 근데 42명의 지휘자들 다 소개한다 그러면 잘리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바렌보임을 보시면 바보 얄비나 처음에 번스타인이 한 템포보다 아주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첫 번째 페르마타, 두 번째 페르마타하고 길이가 거의 똑같은가? 네. 이거를 잘 몰라요. 네. 네. 그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네. 파악이 안 돼요. 그 페르마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다르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지휘자들은. 네, 맞아요. 네, 그 시절에는 그게 무조건 길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피에르 블레스 이제 작곡가인데 네. 피에르 블레스를 또 들어보시면 더 느려요. 네. 따따따띠라따따따라따따 굉장히 짧고 아무튼 그래서 좀 현대적인 해석으로 현대적인 해석인데 원래 현대 작곡가니까 정말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존 엘리아 가드너, 테오도르 크렌치스 이 두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빠빠빠빰 하고서 우리가 흔히 비브라토를 해요. 근데 빠빠빠빠 비브라토 없이. 이제 역사주의 연주. 없잖아요. 악보에 비브라토를 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교향 그렇죠. 곡에서. 네. 이거 낭만주의 시대에 현대 악기에서는 네. 가능한데 네. 그때 바로크 시절에 너무 양의 그 그쵸. 창자 갖고 만든 그 네, 현악 거기로는 이제 부분은 비브라토가 없었었고 베토벤의 시절에는 더군다나 그 네, 비브라토라고 그쵸. 하는 게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엄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디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마타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크렌치스는 정확하게 2배 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조명이 뜻으로 분명 준비 안 해오신 거라. 에릭 클라이버하고 칼로스 클라이버 이렇게 두 네. 지휘자가 딱 있어요. 근데 부자지간이에요. 네. 그래서 에릭 클라이버가 아버지고 칼로스 클라이버가 저는 아들인데.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대학생 때 우연히 봤어요. 보셨어요? 난생 처음 배낭여행 94년도에 가가지고 그 아. 콘체르트 하우스 그 근처 얼쩡거리다가 청바지에 가죽 자켓 입고선 바게트 빵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클라이버를 봤어요. 쫓아 들어가진 않았죠.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그 베토벤 5번이 되게 비에나 모두가 인정하는 명반으로 네네네. 취급을 받고 그래서 사실 그 음반 때문에 그 사람이 무명해서 이제 유명한 지휘자로 뜬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혹자들은 그게 에릭 클라이버의 그 지휘랑 그 사람이 악보를 물려받았잖아요. 사실 카를로스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절한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진짜 네. 작가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칼로스 클라이버는 에릭 클라이버 그늘에서 못 벗어나서 네. 앙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네. 앙스트가 뭐죠? 불안, 고뇌. 예, 예. 죄송합니다. 잘했죠. 왜냐면
아버지는 너무나 대단하신 그렇죠. 분이고 뭐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네. 그 책에도 나오시고 막 이런 분이고 막 지휘의 그런 정석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진짜 그 악보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에릭 클라이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칼로스 클라이버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페르마타도 더 길고 금관악기를 뭔가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하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라든가 움직임도 에릭 클라이버랑 너무 달라요. 에릭 클라이버는 뭔가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칼로스 클라이버는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받거든요. 실제로 사는 것도 되게 자유로워서 맞아요. 네네네. 어디 이렇게 속해 있는 걸 싫어하고 경쟁할 라이벌주의자였는데 카를로스 클라이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집에 쌀이 떨어져야지만 지휘봉을 잡는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그 죽고 나서도 사실 6일이 지난 다음에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아무도 죽은 줄 몰라가지고. 예. 저도 혼자 살았으면 남일 같지 않을고 말씀 계속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사토 우스키라고 하는 지휘자인데 일본 지휘자예요. 예. 근데 그분 동상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지휘가 어디에쯤 소리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딱 정확하게 비트에서 소리를 나는 것과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건 나는 너무 거라. 늦지 그렇죠. 않아요? 이때 나오면 이미 늦는 거 아니에요? 에사페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오케스트라 전통과 오케스트라 네. 역사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에사페카 살로네는 딱 맞춰서 맞춰서 나오는 거를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또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아, 이렇게 힘들겠다.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 당하는 굉장히 까다롭죠. 마시모 자네티도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따라와요. 그 저기 동생분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좋대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근데 하나의 안녕? 마시모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하나 악장님이 국내 최고의 콘서트 마스터라고. 우와. 네. 말씀하셨어요. 제 동생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네. 악장이 이렇게 제 동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 아니 제가 정하나 악장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시모가 오고 나서 약간 조금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와. 그거는 이제 슬슬 나이가 나이가 먹어서 들어서. 아까 그 마사토 우스키 그 네. 지휘하는 걸 보면은 네. 빠빠빠빠 네. 마지막에 나와요. 아. 굉장히 늦게 나오시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 끊을 때는 딱 끊거든요. 네. 따따따따 아, 근데 끊어요. 연습이 근데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아니면은 근데- 악장이 눈치가 되게 빠르거나. 아, 예. 일본 오케스트라처럼 보이는데 오케스트라 제목이 프로이데 오케스트라예요. 개건주의 가셨나 보다.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그것도 보신 거예요? 아, 좀 못 봤어요.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던 게 그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그 판본에 대해서. 예. 5번도 마찬가지로 판본에 따라서 예. 좀 베스트 3 하면서 아, 그럴까요? 같이 예. 그러면 베스트 3를 네, 정나라 너무 선생님부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네. 본인의 베스트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칼로스 클라이버 예.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명음반이에요. 이걸로 지휘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아, 그 정도. 네. 지휘 공부로 또 시작하는 음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바도입니다. 아바도의 네, 아바도 빈필? 5번. 네, 아니요. 벨린필하고. 베렌필이랑 빈필하고 벨린필하고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네. 달라요. 그다음에 크렌치스. 아주 핫해요. 네. 요즘 정말 아주 네, 떠오르는 맞아요. 악동 저 이거 지휘자. 저랑 겹쳐요. 예. 아, 그래서요? 네. 네.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베토벤 9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맞아요. 그런 유튜브가 네.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베토벤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어려운 시기에 살았을 뿐이다. 무식하고 무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고서 이제 베토벤 9번 연주하는 게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첼로 말고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다 비올라 서가지고. 다 서가지고. 예. 그럼 이제 작가님 베스트 3. 내가 좋아하는 음반이라기보다는 네. 그 역사적으로나 이제 음악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음반 쪽으로 이제 악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판본 얘기를 해야 해요. 판본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 마시모는 베렌라이터 쓰고 베렌라이터죠. 있죠. 지금 현재 베렌라이터가 대세이긴 한데, 근데 이 베렌라이터가 대세가 되기 이전에 대세였던 판본은 사실은 브라이트코프 앤 헤르텔사에서 나온 베토벤 교향곡 그 악보였거든요. 여기가 왜 대세였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베토벤이 여기랑 계약하고서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보가 여기서 출판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베토벤이 계약을 한 악보사의 이 악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악보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토벤 개인의 문제였는데, 우리 계속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베토벤이 엄청난 악필이었다. 그래서 필경사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한참 인쇄하고 있는데 와서 이거 또 바꾸라고. 템포. 네, 그리고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다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또 바꾸라고. 계속 가필하고 수정과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베토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필경사들이 베토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고치고. 나중에 베토벤이 알면 그래서 그때 화도 많이 냈다고. 그쵸. 예, 그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쳐서 왔잖아요. 낭만주의가 자기가 또 나름대로 가필하고 수정하고 편곡하면서 연주를 하는 게 허락이 됐던 시대잖아요. 악기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공연장도 전문 공연장이 생기면서 어쿠스틱이 더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베토벤의 그 악보에 또 가필을 또 많이 해가지고 자기만의 베토벤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이제 그 모든 흔적들이 사실은 원래 악보 그 브라이트코프사의 악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 9번이라든가 그쵸. 5번도 네. 있고 그리고 슈만이 편곡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되게 편곡이 된 것들이 대체로 다 음량이 풍부해지고 편성이 되게 커지고 표현이 과장되고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이제 보통 역사주의 연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전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도 다들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격이고 무엇이 원전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원래 베토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악기를 갖다 옛날 악기로 이제 돌려서 연주를 하다가 조너선 델마라는 네. 영국의 음악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아마 성격 더럽게 나쁠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하나 연주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곱깝게 보면서 베토벤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고증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1985년부터. 하나하나 그거를 갖다 찾아가지고는 악보에만 기초를 한 게 아니라 베토벤이 남긴 편지, 메모, 심지어는 이제 가계부, 영수증. 베토벤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니지만 베토벤과 관련해서 그 베토벤의 친구라든가 주변인이라든가 그런 언론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뭐 당시 크리틱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베토벤이 원래 연주했으면 이렇게 연주를 했을 거라 그러면서 그 에디션을 따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걸 베렌라이트사에서 발표를 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베렌라이트 판본인데 그게 8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85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델마와 함께 교류를 했던 많은 지휘자들이 판본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람의 충고를 듣고 이미 이제 발표된 뭐 5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찌감치 나왔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표된 판본이 7번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다 이렇게 전집으로 해서 완성해서 끝 그러고서는 아 나 좀 릴렉스 해야지 좀 쉬어야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디인가에서 그 베토벤 7번의 사악장과 관련된 그 베토벤 자필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고쳐서 다시 재발매를 할 정도로 되게 까칠한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에 델마의 에디션을 갖다가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그 지휘자들이 연주를 해서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존 엘리엇 가디너라든가 96년도에 아바도가 이제 전집을 냈는데 이게 델마의 버전, 그러니까는 브라이트코프사와 그리고 베렌라이터의 어떤 중간 버전으로서 이 과도기를 갖다 보여주는 음반으로서 되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가디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음반에 어떤 식으로 이 5번을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앞에 1악장이 페루비니의 판테온 창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시대의 음악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었으면 베토벤 5번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메윌이라든가 프랑스 혁명 시대에 이렇게 대두되었었던 여러 유명한 합창 음악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음악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 고증을 하면서 그것의 해석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콘텍스트 맥락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만든 음반이 가디너의 베토벤 5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 판본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음반이 피에르 블레지의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랑 같이 한 음반인데 이게 50년대가 60년대 나왔어요. 되게 이른 음반이에요. 근데 이 음반이 왜 재밌는가 하면은 3악장을 들어보면은 원래 그 이전까지의 음반들이 대체로 다 ABA 형식이어가지고 ABA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ABABA로 가요. 가운데 스케르초가 반복이 돼요. 그 BABA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시절에 최초로 이 녹음을 한 건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길 반복을 했냐. 악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랬는데 블레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음악을 갖고서 교향곡을 갖고 논문을 쓰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여러 가지 베토벤이 남긴 메모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도돌이표가 있는데 출판사가 바보같이 그걸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자기는 확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음반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80년대에 서방 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동독의 페터 귀르케라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 지휘자가 동독에 남아 있었던 베토벤의 여러 사료들을 갖다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 음반이 나오고 나서 20년 뒤에 아 이것은 출판사가 잘못해가지고
도돌이표를 누락시킨 게 맞다. 그러면서 이 ABABA로 반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패터 길케판이 따로 또 있거든요. 버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다루고 해석이 계속 달라지는데 악보 그 자체가 달라지는 케이스는 정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렌치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음반들 중에 따다다다 그거의 첫 번째 페르마타와 두 번째 페르마타가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그 음반이 아마 제 생각에 쿠렌치스 음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되게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악기 이렇게 조합들을 봤을 때 완벽한 원전 연주는 아니거든요. 사실 절충주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현대에 와서 이제 베렌레이터 판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하는 연주는 일단 첫째로 그 풍부함은 이제 실종돼 있어요. 그거는 희생을 해야 해요. 악기 개개인의 그 단원들의 기량들이 바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 악기들이 갖고 있는 사운드의 선명성이라든가 명료성이 훨씬 더 확실해지면서 그 악기들이 연주하는 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치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음악적인 맥락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어떤 풍부하고 웅장한 사운드가 패티코트가 굉장히 넓은 그런 드레스라면은 역사주의 연주는 입고 있는 사람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작곡가가 진짜로 할 말이 무엇인지 좀 명료하게 조금 더 알기 쉽게 드러나지는 그 어떤 핵심을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장점이 있다, 미덕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양쪽 다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베토벤이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설령 베토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은 그 시절에 베토벤이 살던 시대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랑 또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악기도 달라지고 연주하는 형태도 달라졌고 우리가 사는 삶도 달라졌고 그리고 연주하는 이유도 달라졌는데 우리 시대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꿔서 연주를 해도 저는 크게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다양하게 연주되는 게 지금의 청중들에게 그렇죠. 뭐 다양한 즐거움을 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만을 이제 극단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저도 탑 3 하실 수 있게 또 하나만 꽂아도 돼요? 저는 그 경기 필하모닉이 했던 베토벤 5번 마시모와 함께 했던 그걸 추천했습니다. 그 부지자님을 그 탑 3에 들지 못했지만 저는 그 마시모 지휘자님과 경기 필이 함께 저는 했던 탑 0입니다. 탑 0. 탑 0. 이제 보통은 지휘자들이 그 활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마시모는 자기가 다 해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20몇 개가 나와요. 할만하네. 메시지 예약기는 있으면 좋겠어요.